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50대 후반 주부이고 저희 시고모님이 겪은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편의상 시고모님의 호칭은 고모님이라고 사용하겠습니다. 고모님이 아들 하나에 딸 둘이 있었는데요. 그 나이대 어른들이 다 그렇듯이 아들을 아주 귀하게 키웠어요. 고모님은 결혼 후 얼마 동안은 딸만 둘 낳았다고 그렇게 구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럽게 살다가 나중에 막내 아들을 낳아서 그나마 살만해졌다는 말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랬으니 정말 귀하게 키웠겠죠. 중간에 고모부님이 돌아가셔서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정말 열심히 자식들 키우셨고요. 딸들이 워낙 착해서 고모님이 일을 하러 가면 딸들이 아들을 돌봐주었다고 해요. 그렇게 고모님은 열심히 사셨고 제가 알기로는 재산도 많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자식들은 다 잘 성장을 했고 큰 문제도 없었고요. 아들도 귀하게 자라긴 했지만 성격이 크게 나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 후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부터 변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죠. 우선 결혼을 하겠다고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며느리는 성격도 참 좋았고 처음 만난 날부터 고모님에게 어머님,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그렇게 살갑게 대했다고 합니다. 그랬으니 착하기만 했던 고모님도 그런 며느리가 마냥 좋기만 했었고요. 그리고 고모님이 제일 고마워했던 부분이 어머님, 저희 결혼하고 나면 꼭 같이 살아요. 저는 어머님이 정말 좋아서 같이 살아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라며 말하곤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마워했었어요. 며느리가 어찌나 살가운지 딸보다 더 잘한다고 했었어요. 고모님은 처음에는 같이 사는 게 불편하니 따로 살자고 했지만 며느리는 어머님이 이렇게 혼자 계신데 신경 쓰여서 저희만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 돈도 없어서 저희가 어머님께 얹혀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머님이 싫다고 하시면 저희는 어디 갈 곳도 없어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고모님이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 준다고 했지만 며느리가 극구 사양을 했다고 해요. 고모님은 그런 며느리가 예쁘다며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고요. 며느리는 집에서 살림만 했는데 살림을 그렇게 잘했다고 해요. 거기다가 음식을 그렇게 잘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서 고모님에게 주시곤 했대요. 그리고 고모님이 집에 혼자 계신데 외로우시다며 친구분들과 친척들까지 다 초대해서 맛난 음식들을 자주 대접하기도 했고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고모님의 며느리를 입에 닳도록 칭찬을 했을 수밖에요. 다들 그런 고모님을 부러워하면서 집에 돌아가면 며느리들을 그렇게 구박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형제들에게도 정말 잘했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고모님의 딸들의 아이들까지 그렇게 살뜰히 챙겼었는데 아이들의 입학식, 졸업식 그 밖에도 생일이라든지 그러한 것도 잊지 않고 꼭 챙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모님은 며느리에게 푹 빠지셔서 며느리 말이라면 그냥 다 믿고 따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이란 동물이 참 간사하고 속을 알 수 없는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모님 며느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참 안타까웠던 것이 며느리는 모든 것을 철저히 계산하고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이죠. 지금 생각해봐도 고모님이 너무 불쌍하네요.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에게 배신을 당했으니까요. 아마도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며느리는 철저하게 연기를 했고 가족 그 누구도 그러한 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던 어느 날이었어요. 고모님이 저희 시댁에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서는 대성통곡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세상 헛살았어 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검은색 봉지를 내동댕이 쳐버렸는데 시어머님이 자세히 보니까 풀빵이랑 호떡 같은 것이 들어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터져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희 시어머니는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고모님은 그저 눈물만 흘리며 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 입을 굳게 다물고 계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고모님을 우선 방에 눕히고 따뜻한 차를 가져다 드렸는데 아무것도 드시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눈물만 흘리셨다고요. 그리고 잠시 후 고모님의 며느리가 저희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는데 죄송한데 저희 시어머님이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 혹시 거기 계신가 해서요. 식사도 못 하셨을 텐데 걱정이 되어서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가 그러게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지금 여기 누워만 계시네. 그런데 눈물만 흘리시며 말을 안 하시는데 당최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혹시 자네도 무슨 일인지 모르는가? 라고 말을 했고 고모님의 며느리는 깜짝 놀란 목소리로 네? 저희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요? 왜요? 그럴 리가요. 아침에 친구분 만나러 가신다고 기분 좋게 가셨는데요? 라고 말을 하며 바로 저희 시어머님 집으로 오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는 고모님에게 가서는 형님, 지금 형님 며느리가 전화했는데 우리 집으로 형님 모시러 온다고 하네요.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형님? 형님 며느리도 전혀 모르는 눈치던데? 라고 물었는데 고모님이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그럼 못돼 처먹은 것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저희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혹시 고모님이 치매가 온 것은 아닌지 정말 걱정이 되었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며느리라면 좋아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시는 분이 갑자기 그랬으니 저희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했던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고모님은 그 뒤에도 입을 꼭 다물어 버리고는 말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답답해서 고모님에게 형님 내 며느리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러는 거요? 형님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니죠? 형님 오늘이 며칠이요? 형님 나이가 어떻게 됐는지는 기억이 나는 거죠? 라며 정말 걱정이 돼서 물었는데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고모님은 더 큰 소리로 땅을 치며 울어버리셨고요. 그렇게 잠시 후 고모님의 며느리가 왔는데 고모님은 방문을 굳게 닫아버리시고는 이런 못돼 처먹은 것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장 나가거라! 라며 소리를 질러댔고 저희 시어머니는 고모님이 걱정이 되어서 고모님의 며느리에게 나한테도 말을 안 하셔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그만 돌아가게. 연세도 있으셔서 더 힘들면 안 될 것 같네. 내가 자네 시어머니 진정되면 한번 물어봄세. 나랑 같이 있으니 걱정 말고 우선 돌아가게. 라고 말을 했대요. 고모님의 며느리도 많이 놀란 듯 했는데 울먹울먹 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고모님은 시아버지를 붙들고 다시 대성통곡을 했는데 시아버지가 그런 고모님에게 누님 도대체 무슨 일이오? 말을 해야 알지. 이리 울기만 하면 어쩌우? 무슨 일인지 말 좀 해봐요 제발. 이리 울지만 말고. 이러다 나도 말라 죽겠소. 라며 물었고 고모님은 그런 시아버지의 물음에 힘겹게 입을 여셨는데 충격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동생, 내가 정말 창피스럽고 분이 나서 못 참겠네. 며느리 그것이 아주 못돼 처먹은 것이었네. 라고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고모님에게 시아버님이 아니 누님, 시방 그게 무슨 말이오.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길 가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요. 누님네 며느리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라고 말을 하셨는데 고모님이 주먹을 힘껏 쥐시더니 가슴을 마구마구 치시면서 그러니까 그것이 그동안 우리를 다 속인 거라니까. 구미호도 그런 구미호가 없다니까. 라며 다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정말이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 이모님을 그저 멍이 바라만 보고 있었고요. 시어머니가 그런 고모님이 걱정이 되어서 우선 진정을 시키고 시원한 물을 가져다 드렸고 고모님은 그렇게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는데 동생, 내가 글쎄 아침 일찍 친구 집에 맞이를 가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그 괘씸한 것한테는 점심까지 먹고 올 것이니 기다리지 말라고 하고 갔었는데 같이 있던 친구가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나가봐야 한다고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금 일찍 집으로 왔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집에 돌아왔는데 이 괘씸한 것이 친구랑 이야기를 하고 있더구만? 이라고 단숨에 말을 하시고는 숨이 차셨던지 시원한 물을 한 모금 드시고는 그런데 이것이 현관문을 열어놓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현관문 앞에서 나도 모르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글쎄 내 욕을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내가 그냥 작은 험담이면 이해하네. 늙은 시애미 데리고 살려니 힘이 들지 않았겠는가? 라며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셨는데 다음은 고모님 며느리와 친구의 대화 내용으로 대략 정리해보면 이랬어요. 야, 너네 시어머니가 웬일로 친구네 집에를 다 갔냐? 웬만하면 밥은 집에서 먹는다며? 너도 참 대단하다 야. 하루 삼시세끼를 집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 나는 우리 시어머니가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렇게는 못 살겠다 야. 대단하긴 나는 시어머니 재산만 받을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늙은 여우가 돈이 진짜 많긴 많은 것 같더라. 서랍에 통장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 라고 말을 했고 며느리의 친구는 와, 너 옛날부터 독한 줄을 알았는데 진짜 대단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했던 말은 그냥 시작에 불과했어요. 근데 늙은 여우가 식탐이 얼마나 많은지 음식 해대느라 힘들기는 해. 먹는 거 보면 한 100살까지는 거뜬히 살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요즘은 짜증이 조금 나기도 해. 그럼 며느리의 말에 친구는 그럼 우선 분가라도 한다고 해. 분가만 해도 숨통이 조금은 튑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정색을 하며 미쳤니?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버텼는데 나는 절대 이 집에서 안 나갈 거야. 이 집 가족들 다 나한테 넘어왔어. 그건 절대 안 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와, 근데 너 이러는 거 니네 남편도 알고 있는 거냐? 라고 며느리의 친구가 물었고 며느리는 당연하지. 그 사람이 나보고 잘만 하면 이 집 재산 다 내 거 되니까 잘 참으라고 한 건데?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고모님은 오금이 저려서 더 들을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조용히 문 앞에서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며느리가 한마디를 더 추가했다고 합니다. 야, 근데 이 늙은 여우가 어디만 갔다 오면 그렇게 풀빵 같은 거를 사와. 맛도 없는 거를. 왜 자꾸 사오는 거냐? 내가 지금 그딴 거나 먹게 생겼냐고. 돈도 많은 할머니가 꼭 그런 싸구려만 사다 줘. 나한테 음식을 맨날 그렇게 얻어먹으면서 좀 비싼 것 좀 사올 것이지. 진짜 짜증나지 않냐? 라며 아주 고모님 가슴에 비수를 꽂아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고모님은 택시를 타고 저희 시댁으로 오셨어요. 그때 손에 들고 왔던 풀빵과 호떡을 왜 그렇게 던져버리셨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믿었던 며느리였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아들 하나라고 귀하디 귀하게 정성스럽게 키워놨는데 아들이 그러고 있었으니 고모님이 그렇게 쓰러져서 울기만 할 만도 했지요. 저희 시부모님은 고모님을 끔찍히 생각하셨어요. 고모님이 시부모님에게 정말 잘하셨거든요. 마치 부모님처럼 시부모님을 챙기셨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은 저희에게도 늘 고모님 잘 챙기라고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시아버지는 고생만 한 고모님에게 정말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정말 많이 실망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고모님을 끌어안고 한동안 눈물까지 흘리셨으니까요. 그리고 시부모님과 고모님의 복수가 시작되었는데요. 고모님의 며느리에게는 몸이 좋지 않아서 우선 조금 휴식이 필요할 것 같다고 이해를 시켰다고 합니다. 미리 알면 안 되기에 잘 이야기를 하고는 시부모님 집에 잠시 모시고 있겠다고 말을 하고 시아버지는 정말 바쁘게 움직였어요. 저희에게도 변호사를 알아보라고 지시하셨고 여러 가지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어요. 저는 뭐 시키는 대로 하긴 했지만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시부모님과 고모님만 알고 있었고 가족들 누구도 모르고 있었어요. 또한 저희한테는 어떠한 말도 입 밖으로 내면 안 된다는 엄중한 말씀도 있었고요. 저는 그저 시부모님의 지시에 그냥 조용히 따를 뿐이었어요. 고모님의 며느리가 무엇인가 이상한 낌새를 챈 것인지 저에게도 전화를 했었는데 저는 시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할 뿐이었어요.
근데 진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제가 실수를 할까 봐서요. 그렇게 얼마 뒤 많이 안정이 되신 것인지 고모님이 고모님 댁으로 돌아가셨고 집을 너무 오래 비우게 되면 의심을 할 것 같다는 시아버지 조언에 따라 집에 들어가셨는데, 들어가기 전 고모님은 나는 그 나쁜 것들 얼굴 못 본다. 그 영악한 것들 얼굴을 보면서 어찌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단 말이냐 라며 눈물을 흘리셨는데, 시아버지는 그런 고모님에게 누님 가서 조금만 참아봐요. 내가 되도록 빨리 처리할게. 여기 이대로 있으면 그놈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소. 우리 조금만 참아 범세 라며 고모님을 달래서 집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그 뒤 더 빠르게 움직이시며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셨는데, 우선 현재 살고 있는 고모님의 집을 팔아버리셨어요. 시아버지가 부동산에 부탁을 해서 우선 날짜를 잘 조율하셨고, 고모님은 귀금속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조금씩 가방에 담아서 저희 시댁으로 몰래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 고모님은 그냥 몸만 나오셨는데 그렇게 집을 나오시게 된 거죠. 이미 중요한 물건들은 다 가지고 나왔고 나머지 옷이랑 이런 것은 버리고 나오신 것 같았어요. 고모님은 저희 집에 머물지도 않았고 저희 시부모님이 마련해 놓은 집으로 들어가셨죠. 이미 시부모님이 다 준비를 해두셔서 불편한 것은 없었던 듯 합니다. 당분간은 저희 시부모님이 왔다 갔다 하면 안 좋다며 왕래도 잘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고모님은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는 말을 했죠. 너 내 말 잘 듣거라. 그 집 팔았으니까 빨리 이사갈 준비해야 할 거다. 그 집 산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산다고 하니까 빨리 비워줘야 할 거야 라고 말을 했고, 고모님의 아들은 난리가 났죠.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집을 팔다니. 나한테 말도 안 했잖아. 엄마 혹시 치매야? 라며 기리기리 뛰고 난리가 났죠. 하지만 고모님은 내가 차라리 치매가 와서 이 꼴 저 꼴 안 보고 살면 좋겠다 이놈아. 니네 아버지 그렇게 가고 나서 내가 혼자서 너희들을 어떻게 키워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 배은망덕한 놈아? 이 어미 죽을 때만 기다리는 아들 며느리랑 내가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이놈아. 다시는 이 애미 찾지 말거라 라고 말을 했고, 고모님의 아들은 엄마 잠깐만, 엄마 무슨 소리야 그게. 말을 알아듣게 해야지.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고모님이 그런 아들에게 그건 네 마누라한테 물어봐 이놈아. 왜 나한테 이 난리야. 그리고 네 마누라한테 그동안 연기하느라 고생했다고 전해라. 아주 악질도 그런 악질이 어디 있어 라며 말을 하고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추가했는데, 너 그 집에서 빨리 나가야 할 거다. 약속한 날짜가 얼마 안 남았거든 이라며 전화를 끊어버렸고 핸드폰을 꺼버렸다고 합니다. 그 뒤 고모님 아들은 저희 집에 와서 한바탕 소란을 피웠어요. 저희 시아버지에게 우리 엄마 어딨어요? 어디 있냐고요? 외삼촌 알고 있죠? 라고 물었고, 저희 시부모님은 절대 모른다고 말을 했고요. 하지만 고모님의 아들은 기리기리 날뛰면서 빨리 말하라고 난리를 쳤는데, 저희 시부모님에게 외삼촌이 엄마 재산 욕심내서 빼들렸죠? 도대체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냐고요? 라고 소리를 질러댔고, 저희 시아버님은 결국 그런 조카의 뺨을 내리쳤네요.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네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따위로밖에 못해? 엄마가 집을 나갔는데 엄마 걱정은 하나도 안 하고 그놈의 재산만 생각하냐? 네 엄마가 왜 집을 나갔나 잘 생각해봐 이놈아! 라고 벼락이 내리치듯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계속 난동을 피워서 저희 남편이 가서 끌어내야만 했어요. 며칠을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며느리는 코빼기도 안 비치더라고요. 그리고는 살던 집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결국 쫓겨났겠죠? 돈이 없으니 어디 월세방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네요. 고모님의 아들은 그 뒤에도 계속 고모님을 찾아다녔지만 못 찾았어요. 시부모님과 고모님이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해서 절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참 안타까운 게 딸들한테까지도 절대 알리지 않았던 것인데요. 나중에 한참이 지나고서야 딸들하고는 왕래를 했지만 모든 것은 아들한테 비밀로 했었죠. 지금은 고모님이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기 전에도 아들한테는 재산을 하나도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부는 딸들한테 주고 나머지는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기부했다는 말만 들었어요. 아무래도 자식 잘못 키운 것에 대한 후회와 회한을 그렇게나마 풀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부모님에게도 재산을 조금 남기셨다고 했는데 안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조카가 외삼촌이 돈 빼돌렸다고 그 난리를 치고 갔는데 절대 안 된다고요. 시부모님은 오히려 저희 부부에게 내가 안 받아서 서운하니?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게 뭐 저희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 주신 건데 저희는 그냥 별 생각도 없었고요. 그리고 고모님 아들이 돈 때문에 그 난리를 치는 것을 보며 돈이 참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돈에 미쳐서는 기리기리 날뛰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 뒤 고모님의 아들은 그 며느리와 이혼을 했다는 소리만 들었어요. 저도 자식이지만 사람들 참 무섭네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돈에 눈이 멀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저희 시부모님은 돈이 많은 것도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가끔 한숨을 쉬십니다. 그러게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나요? 물론 모든 자식들이 이러하진 않겠지만 부디 이러한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아무리 그래도 키워준 부모에게 이러는 것은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기 어필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아내 친구도 아직 이혼인 걸로 알고 있었고 외로워서 이러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도 술에 취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술자리를 파하고 집으로 보냈을 겁니다. 근데 저도 술에 많이 취해서 그랬는지 유부남인 저한테 이렇게 스킨십을 하니까 왠지 모르게 기분도 좋아지더군요. 하지만 아내의 친구와 이렇게 계속 스킨십 수위가 높아지다 보면 사고를 칠 것 같아서 이제 그만 들어가자고 조심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하지 않고 머리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한 잔씩 마시다 보니 거의 기절하다시피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더군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얼른 그 여자를 집에 보내야겠다 생각을 했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될 만큼 많이 취했더군요. 집이 어디냐고 물어도 전혀 대답도 없고 그냥 엎드려서 계속 잠만 자더라고요. 결국 택시 기사님은 루발대발 짜증을 내고 가버렸고 어쩔 수 없이 휴대폰에 가족분들 연락처라도 있을까 싶어서 봤더니 하필 또 패턴도 잠겨있고 혹시나 지문 등록이라도 되어있나 봤더니 그것조차 안 되어 있어서 도저히 휴대폰 잠금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말 저도 오랜만에 술을 마셔서 제 몸 가누기도 힘들었고 점점 짜증이 나고 지쳐갔습니다. 그렇다고 밤날씨가 추운 요즘 날씨에 길에서 자다 잘못되면 어떡하나란 걱정도 들고 그 늦은 시간에 유흥가에 나쁜 놈들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을 텐데라는 생각에 차마 술에 취한 여자를 혼자 내버려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숙박업소에 데려다만 주고 집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택시를 다시 불렀습니다. 택시를 잡아서 저는 근처에 있는 숙박업소로 가달라고 했고 제 카드로 숙박비 결제를 했습니다. 그 여자를 부축해서 방으로 올라가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를 침대에 눕혀두고서 저는 화장실에 급해서 잠시 화장실로 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침대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래서 먼저 가볼 테니 피곤할 텐데 좀 쉬라고 했고 문 밖을 나서려고 신발을 신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취했던 여자가 술 취한 목소리로 여긴 어디냐며 저에게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분의 집을 알 방법도 없고 도저히 일어나질 않아서 너무 난감했고 이 추운 날씨에 밖에 혼자 있으면 해코지라도 당할까봐 걱정이 돼서 여기로 데려다 줬다고 했습니다. 그러고서 저는 무슨 짓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지금 집에 가려고 했다고 설명했는데 이미 술에 만취해서 정신이 나간 그 여자는 숙박업소로 지금 나를 데려왔냐면서
여기서 나에게 무슨 짓을 하고 도망가냐고 말하더군요. 저는 요즘에 너무 성추행으로 고소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기에 진짜 농담이 아니라 겁이 나더라고요. 유부남이 여자를 숙박업소에 데려다주고 계산까지 제 카드로 했으니 자칫하다간 징역 가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도저히 그런 상황은 상상하기조차 끔찍하더군요. 그래서 그 여자분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신던 신발을 벗고 침대로 다가가서 차분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여자는 저를 확 끌어당기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그대로 침대로 넘어졌고 깜짝 놀라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제 목덜미를 꽉 붙잡고서 놔주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약간의 힘을 줘서 손을 풀려고 하는데 그 여자는 너무 힘을 꽉 줘서 풀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힘을 세게 주면 당연히 풀 수는 있었죠. 하지만 힘을 너무 세게 줘서 뿌리치다가 멍이 되거나 다쳐서 나중에 더 큰일이 일어날까봐 최대한 조심해서 풀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저도 그날 친구랑 각 2병 가까이 마셨고 여자분들이 와서도 각 2병 이상씩 마신 것 같으니까 사실 4병 정도를 무리하게 마셔서 이미 제 정신 상태도 말이 아니었었죠. 오죽했으면 방에 들어오자마자 피곤해서 그냥 바로 뻗어서 잠이나 자고 싶더라고요. 아무튼 한참 잘 마실 때 제 주량은 4병 정도는 됐지만 너무 오랜만에 마시는 바람에 정말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다그치지 않고 조심스럽게 안겨있는 채로 술 좀 깨보시라고 왜 이러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살짝 풀길래 놓아주려나 보다 하는데 갑자기 제게 달려들더군요. 거기서 저는 이미 정신의 끈을 놓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정신이 온전했으면 거부하고 그 길로 나갔을 텐데 술도 취했고 그 여자는 너무 예쁘고 매력적이어서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곳에서 잠이 들고 말았죠. 다음날 아침 저는 눈을 떠서 옷을 입으려고 하니 그 여자도 잠이 깨버리더군요. 다른 이성과 만나는 것도 큰일인데 제 안에 친한 친구와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 정말 어떤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복잡하고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 여자는 술이 다 깼는지 쿨하게 말했습니다. 둘 다 어린 나이도 아닌데 아내에게는 기밀로 하자고 했고 솔직히 자신은 어제 술에 취해서 실수가 있긴 했지만 사실은 완전히 실수는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저에게 호감은 있었던 상태였고 술을 마시다 보니 조금씩 관심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계속 만나는 거 어떠냐고 했고 자기는 비밀로 만나면 괜찮을 거 같은데 하면서 제 의견을 묻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그렇게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여자가 대시를 하니 도덕적으로 정말 잘못된 거 너무 잘 알지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젯밤 그렇게 같이 밤을 보내고 나서 도도하게 거절하면 무슨 보복을 할지 몰라서 걱정도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호감이 가서 그러고 싶긴 한데 조금만 더 생각을 갖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충분히 생각하라면서 말과 행동이 다르게 갑자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생각은 복잡한데 제 행동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결코 술에 취해서가 아니라 명백하게 또 다시 만남을 갖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슨 마법에 걸린 것 마냥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아내 생각이 전혀 나지가 않더라고요. 아내의 친구와 그렇게 연인처럼 저녁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예정대로 저녁이 다 되어서야 집에 도착하더군요. 저는 집에 들어와서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나 싶고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슴속으로 계속해서 조마조마하고 미안한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내가 들어오자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태연하게 조심히 잘 다녀왔냐고 했고 아내는 이틀 동안 별일 없었냐고 묻더군요. 저는 너무 찔려서 움찔했지만 태연한 척 집에서 푹 쉬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저의 잘못된 짓들은 무사히 넘어갔고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내는 그때의 일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내 친구와는 그날 이후로 한 달 동안 5번 정도를 더 만났고요.
예상하시다시피 연인처럼 지내고 있고 사실상 저희는 바람을 피우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정말 잘못한 것도 알고 있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욕먹을 거 뻔히 알면서도 이 글을 쓰는 이유조차도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과 도저히 이런 식으로 계속 만나는 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이제는 이 만남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헌팅을 한 제 친구는 그때 그 여자와 아직까지도 썸을 타면서 만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틀 전에 연락이 와서는 슬슬 고백을 해볼까 하더군요. 그래서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냐고 물어봤는데 아직 아무런 스킨십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부남인 저는 그 사고를 쳤는데 이혼인 제 친구는 아직 스킨십조차 하지 않았다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결국 겉으로만 보면 저와 아내 친구 둘이서만 눈이 맞아서 이런 만남을 갖고 있는 거겠죠. 정말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고 걱정이 됩니다. 아내에게 솔직히 어떻게 된 일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주면 용서를 해줄까 생각도 해봤지만 한두 번 만난 것도 아니고 제 아내의 평소 생각과 행실을 보면 절대 용서를 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불륜을 한 걸 좋아할 여자는 없을 뿐더러 제 아내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보수적이어서 그런 걸 혐오하는 수준의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아내의 어릴 적 동창 친구 중 불륜을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 거의 평생지기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피운 사람과는 만날 가치가 없다면서 상욕을 해대며 그 친구와는 손절을 하더라고요. 평생 만나오던 친구인데도 사람 취급 안 하고 내치는 성격인데 제가 사실대로 말하면 어떻게 될지는 안 봐도 비디오겠죠. 제 생각에는 제가 아무리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도 절대로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사실을 말해준다는 건 저는 제 아내와 이혼을 각오하고 말을 해야겠죠. 차라리 아내의 친구와 연락을 평생 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깨끗이 관계를 정리하겠는데 복수심에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버릴 것 같기도 하고 참 애매한 상황이라 답답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매일같이 걱정은 하고 있으면서도 아내의 친구랑 만나면 또 아내 생각은 조금은 잊혀져 버리고 하지만 확실한 건 저는 제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되네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일까요? 정말 이기적이라고 욕하셔도 할 말이 없고 죄송합니다. 욕먹을 거 뻔히 알지만 이렇게 용기 내서 올리게 된 건 그만큼이나 제가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짧은 글이라도 해결책이 될 만한 글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초반이 되었고 딸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는 유부남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글로 적어볼까 말까 한참을 고민해봤습니다. 하지만 저를 두고 떠나버린 전 여자친구가 생각나기도 했고 이제는 몇 년이 지난 일이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20살에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같은 대학교에서 같은 학과를 다니고 있는 여자였고 얼굴도 예쁠 뿐만 아니라 항상 남들을 배려해주는 모습에 제가 반하게 되었죠. 결정적으로 제가 고백을 하게 되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회복지학과였고 그룹으로 과제가 있어서 같이 실습을 나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자친구는 불우한 환경을 직접 겪어서 그런 건지 하루 종일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더니 결국에는 혼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가엽고 남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날 이후로 한참을 고백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군대를 빨리 가려는 계획이었고 심지어 이때 날짜도 정해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사귀게 된다 하더라도 3개월 정도밖에 자유롭게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당연히 고백을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이기적이고 나쁜 놈으로 밖에 볼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기적인 걸 알면서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사귄 걸 상상만 해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국 수없이 고민하던 와중에 실수 아닌 실수를 통해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술자리를 하게 된 날, 평소에 술이 약하던 저는 과하게 마시게 되었고 여자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집과 여자친구의 집이 버스 2정거장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가까운 동네에 살고 있더라고요. 이미 술에 잔뜩 취해 있던 저는 그런 우연을 보고 이건 정말 신이 내린 인연이구나 자아도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수줍음이 많던 저는 여자친구와 즐겁게 대화를 하였고 술자리가 끝나고 집에 갈 때가 되어서 제가 가는 길에 택시를 내려준다고 말하게 되었던 거죠. 거절하면 어쩌나 걱정하면서 말했지만 여자친구는 흔쾌히 고맙다면서 같이 택시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한참 가던 중 여자친구는 술 기운 때문인지 잠깐 사이에 금방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있더군요. 저는 그런 여자친구를 보면서 심장이 폭발하듯이 두근거렸고 멍하니 바라만 보면서 살짝 손끝만 닿아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더니 여자친구의 집에 도착을 하였고 저에게 조심히 들어가라며 손을 흔들어 주더군요. 그때 무슨 용기가 났던 건지 저는 돌아서는 택시를 멈춰 세우고 계산을 하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갑자기 왜 내리지? 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할까 봐서 저는 얼른 대답을 했습니다. 집이 근처니까 운동 삼아서 조금 걸어서 가려고 한다고 했죠. 그러자 여자친구는 싱긋 웃으면서 나도 속이 더부룩한데 같이 산책이나 할까? 라며 먼저 물어봐 주더군요. 그렇게 30분가량을 함께 산책을 하게 되었고 저는 용기를 내서 여자친구의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멈칫 놀라더니 싫은 기색 없이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죠. 한참 두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저는 여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를 많이 좋아하는데 내가 3개월 뒤에는 군대를 가야 해서 망설였다고 했죠.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서 이런 말 하는 것도 못된 짓인 거 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마음을 숨기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그게 무슨 문제가 되지? 라는 표정으로 제게 말하더라고요. 군대야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당연히 가야 하는 거고 오랫동안 만나면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지 않냐고 하더군요. 그럼 내 마음을 받아줄 수 있겠냐고 하니까 알겠다고 수줍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여자친구와 저는 캠퍼스 커플로 공개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학교 내에서는 공식적인 1호 커플이 되었었죠. 그날부터는 여자친구와 거의 하루 종일 항상 붙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수업이 다른 시간만 제외하고는 항상 만났고 집도 근처라서 같이 몇 시간씩 수다를 떨면서 집에 데려다 주고는 했죠. 그리고 동네에서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여자친구의 어머님도 만나 뵙게 되어서 인사도 드렸고 점심으로 같이 식사도 몇 번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하고 좋은 시간은 왜 이리 순식간인지 3달이라는 짧은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가게 되었네요. 여자친구는 저를 위해 강원도 춘천까지 함께 가주었고 저희 부모님과도 처음으로 인사를 주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여자친구의 반응이 별로 아무렇지 않다는 듯해서 내심 서운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으로 입구에서 들어서기 전에 여자친구는 펑펑 울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제가 마음에 걸려 할까 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애를 써준 거였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도 덩달아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부모님과 여자친구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정말 한동안은 환장하겠다 싶을 만큼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더군요. 지금도 잊지 못할 첫 휴가 때의 시간도 생생하고 매번 휴가를 나올 때마다 저를 위해 모든 시간을 제게 쏟아준 여자친구였습니다. 학생이라 돈도 없을 텐데 알바를 했다면서 제가 돈을 내는 걸 극구 말리고
항상 선물을 한가득 손에 쥐어주었죠. 그런 여자친구를 보면서 저는 얼른 사회생활을 해서 내 여자친구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다짐 또 다짐했었죠. 그렇게 국방부 시기는 꾸역꾸역 흘러가게 되었고 제가 병장이 되었던 때입니다. 말년 휴가를 2달 남짓 남겨두고서 여자친구와 통화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지 싶어서 밤새도록 잠도 제대로 한숨도 못 잤죠. 다음날 아침 점호가 끝나자마자 곧장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서야 여자친구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뭔가 모르게 목소리가 살짝 달라서 이상했지만 무슨 일인데 전화가 안 된 거냐고 짜증내듯이 물어보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어제 감기 몸살이 너무 심해서 약 먹고 잠들었다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가 이상했구나 싶어서 갑자기 챙겨주지 못하고 짜증만 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걱정되고 깜짝 놀래서 짜증난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말했고 아플 텐데 약 먹고 쉬라고 하고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일과 시간이 끝나고도 한참 뒤에 저녁이 다 되어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지금은 몸이 좀 괜찮다고 대답을 해주었고 저는 안심을 하게 됐죠. 그런데 여자친구가 사실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진지한 여자친구의 말에 무슨 일이지 싶어서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여자친구가 할머니가 미국에 계시는데 지금 안 좋은 일이 있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자신이 몇 달간 갔다 와야 할 것 같다더군요. 그러면서 아마 미국에 있어서 통화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저녁 조심히 하고 금방 돌아오겠다 하더라고요. 저는 나름 걱정한 것보다는 다행이라는 생각에 그럼 조심히 다녀오고 편지라도 꼭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여자친구와 마지막으로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더딘 국방부식에는 여자친구가 미국으로 떠나고 나서부터는 시간이 더욱 더디게 가더군요. 하지만 결국 시간은 더디게 흐르고 흘러 저는 드디어 전역을 하게 되었죠. 당연히 전역을 하고서 여자친구와 함께 여행도 가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는 여자친구가 없었기에 도저히 행복한 기분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가 편지로 알려준 미국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번호는 연결이 되지 않는 번호더군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기다렸지만 제가 전역을 한 걸 당연히 알 텐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의 기쁨보다도 우울한 기분만이 가득했습니다. 온갖 생각이 다 들더니 내게 거짓말을 하고 나를 버린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저히 참지 못하고 며칠 동안의 여자친구의 집 근처를 배회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 두 눈을 의심하면서 심장이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미국에 갔다던 여자친구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더니 집으로 향하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뛰어가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불러 세웠습니다. 깜짝 놀란 여자친구는 엄청 당황해하는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울어버리더군요. 저도 너무 당황한 나머지 갑자기 왜 그러냐면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제게 정말 죄송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존댓말로 미안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렇게 아무 말 못하고 있으니 여자친구인 줄 알았던 그녀는 지혜 언니의 쌍둥이 동생이랍니다. 여자친구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다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똑같이 생겼을 줄은 몰랐죠. 저는 울고 있는 여자친구의 동생에게 제가 소리 질러서 많이 놀랬죠. 제가 죄송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 없이 펑펑 울기만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당황해하는데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여자친구의 어머니셨고 어머님은 보자마자 저를 안아주면서 그동안 고생 많았겠다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은 진정이 되었고 셋이서 함께 여자친구네 집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난감한 그 상황에 여자친구를 찾는 게 예의가 아닌 듯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님은 어렵게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사실 진작에 이 얘기를 해줬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알려줘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사실은 그랬습니다. 경장이 되고 연락이 안 되던 그날 밤, 여자친구는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음주 뺑소니 사고가 일어났고 그 자리에서 구급차로 응급실로 갔지만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충격적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어릴 때를 제외하고 울어본 적이 없었던 그런 제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죠. 제가 우는 모습을 보고는 어머님과 여자친구의 동생도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얼마 남지 않은 군대 생활이 너무 걱정이 됐고 혹시라도 나쁜 마음 가져서 타령을 하거나 사고를 칠까 봐서 이 사실을 숨기셨답니다. 그래서 다음날 여자친구의 동생을 시켜서 전화를 받게 했던 거였죠. 여자친구처럼 배려심이 깊은 어머님은 나름대로 저를 생각해서 거짓말을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도저히 그 상황에서는 화가 나서 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머님도 힘드신 건 아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면서 말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은 나가볼 테니 다음에 다시 뵙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제가 너무 걱정이 되었는지 어머님과 여자친구 동생의 번호를 제게 적어주시면서 마음 좀 추스르고 궁금한 거나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런 착한 어머님의 마음씨를 보고 있으니 눈물이 더 쉴 새 없이 나더라고요. 소중한 딸을 잃어서 마음이 아프신데 불구하고 저를 배려해 주시는 모습에 죄송했습니다. 어머님과 동생에게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렇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하고는 나갔습니다. 저는 도저히 제 마음이 추스러지지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서 술만 마셔댔지만 울고 또 울었습니다. 부모님도 제 이야기를 얼핏 알게 되셨기에 저를 걱정은 하셨지만 따로 건들지는 않으셨죠. 그때는 정말 너무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술을 마셔도 눈물이 나고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고 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도 눈물이 나더군요. 순간순간 울컥해버려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착한 여자친구를 이렇게 데려간 하늘이 원망스러웠고 음주운전으로 뺑소니를 쳤다는 그 인간 같지 않은 인간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갔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칠 것만 같아서 겨우 참아냈었죠. 지금 와서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돌이킬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짧지만 20살에 3개월을 내내 붙어 다녔고 항상 함께하지 못했지만 2년 가까이 매일 같이 통화를 하고 휴가 때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해맑고 예쁜 여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여자친구와 너무나도 닮은 여자친구의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잠시 시간을 내줄 수 있냐고 물었고 그녀는 알겠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무작정 찾아갔더니 여자친구와 똑같이 생긴 그녀는 미리 나와 있었습니다. 마땅히 갈 곳이 없었고 그녀와 함께 술집으로 향했죠. 술을 얼마나 마셔댔던 건지 여자친구가 앞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여자친구와 닮은 동생을 보고 착각을 해버린 거였죠. 그래서 손을 잡으면서 지혜아나 진짜 무서운 꿈 꿨다며 펑펑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깐 졸다가 깨어보니 그녀는 가만히 제 손을 잡아주고 있었고 이게 꿈이었다면 하는 마음과 달리 현실을 깨닫고는 허망함에 또다시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여자친구의 동생과는 가끔씩 연락을 했고 한 번씩 만나게 되었었죠. 처음에는 여자친구를 너무 그리워해서 여자친구와 닮은 그녀라도 보고 싶다는 생각에 만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녀에게서 또 다른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힘든 와중에도 아무 말 없이 제 푸념을 받아주고 손을 잡아주던 모습 때문인가 싶었죠. 하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외모적으로는 여자친구와 너무 닮았지만 조금씩은 다른 부분도 많다는 걸 알게 됐고 행동들 하나하나가 여자친구와는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었습니다. 정말 제 자신이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스스로 인정하기가 버거웠고 여자친구가 떠난 지도 2년이 다 되어가던 때였습니다. 그날도 오랜만에 그녀를 만나게 되었고 한결같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더군요.
그래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괜히 나를 만나서 언니에 대한 마음 정리가 안 되고 더 힘들어지지 않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하더군요. 자신도 쌍둥이여서 더욱 애정이 갔던 친언니가 세상을 떠나고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날을 잊고부터 몇 달이 지나도 저와 똑같이 매일같이 울면서 지냈었던 거죠. 하지만 오히려 저를 처음 본 그날은 평소보다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네요. 그리고 나서도 저와 보면 볼수록 마음이 조금씩은 나아졌던 것 같답니다. 제 생각과는 달리 의외의 대답에 그나마 다행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해가 거듭될수록 제 아픔도 조금씩은 치유가 되어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녀가 조금씩 더 자리를 잡아갔었죠. 그래서 일부러 그 마음을 억제하려고 연락도 더 뜸하게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로는 그녀의 연락도 일부러라도 더 피하게 되었고, 세 번째 기일을 함께 보내려고 어쩔 수 없이 다 같이 만난 날이었습니다. 저녁 이후로 연애를 전혀 하지 않는 걸 아셨는지 여자친구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처럼 착한 남자애가 또 있겠냐고 하시면서 더 이상은 기일에 그만 와도 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지혜도 충분히 하늘에서 고마웠을 거랍니다.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 이렇게까지밖에 안 됐던 건 아시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직 젊은 청춘인데 도대체 왜 연애를 하지 않냐며 저를 꼬지지시더군요. 그때 괜찮다고 몇 번을 거듭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은 완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지혜 기일에는 참석하지 말라고 못 박으셨죠. 아무튼 그렇게 다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머님께서는 다 큰 남녀들이 집에서만 궁상 떨고 있지 말라면서 둘이 오랜만에 봤을 텐데 나가서 술이나 한잔하라면서 내보내시더군요. 그렇게 그녀와 저는 둘이서 술집에서 술을 한 잔씩 기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지도 거의 1년 만에 함께하는 자리라서 서로가 어색했었죠.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점점 술에 취하더니 서로의 속내를 내비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제게 왜 그동안 연락도 피하는 것 같이 굴었냐며 이제는 자신을 보지 않아도 힘든 게 줄어들어서 필요 없어졌냐고 묻더군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할 줄은 상상도 못했었기에 저는 깜짝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러냐면서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그러면 왜 연락을 그렇게 피한 거냐며 따지듯이 묻더라고요. 술도 취했었고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만날수록 여자친구한테 미안한 것 같아서 라고 대답이 나와버렸고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그녀는 왜 언니한테 미안한 건데요? 라고 묻더군요. 그때부터는 그냥 궁상맞게 핑계를 대느니 사실대로 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작년에 나를 만났을 때 내가 힘들지 않냐고 물었을 때 기억나냐고 했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일이라서 기억난다더군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점점 여자친구의 모습보다도 당신이라는 사람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갔다고 했죠. 하지만 감히 어떻게 세상을 떠난 여자친구의 동생과 만날 수가 있겠냐며 내 마음이 자꾸만 흔들려서 일부러라도 계속해서 연락을 피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둘 다 어색하게 술만 한 잔씩 마시고 있다가 10분 정도를 가만히 있더니 고심 끝에 대답하듯 그녀가 말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순간적으로 제 귀를 의심하고 곧바로 되물었습니다. 마찬가지라고요? 저도 사실 계속해서 생각이 나서 한동안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해서 연락하고 싶은 걸 참고 또 참았다네요. 그런데 어제 꿈에서 언니가 나왔는데 너무 생생한 꿈을 꿨답니다. 무슨 꿈이냐고 물어봤더니 언니가 너무 밝은 미소로 웃으면서 저를 잘 보살펴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사실 그녀도 자신의 속마음을 말할 생각 같은 건 절대 하지 않았는데
어제 그 꿈 때문에 언니도 우리가 만나길 바라는 게 아닐까 싶어서 고심 끝에 솔직한 마음을 말했답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배려하고 착한 여자친구가 생각나서 또 울컥하더군요. 그날 밤 저희는 그렇게 오랜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게도 지혜의 마음에 절대 상처를 주지 않도록 그녀에게 평생을 바치겠다 마음을 먹었죠. 아마 그녀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서 가족과 친구 그 누구도 저희가 사귄다는 건 몰랐습니다. 아무리 예쁜 사랑이라 할지라도 남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지 잘 알고 있었죠. 연애를 시작하면서 저희는 약속을 한 게 있었습니다. 같이 일해서 버는 돈 10분의 1을 저금하기로 하였고 평생 동안 봉사활동에 그 비용을 보태 쓰기로 했던 거였습니다. 하늘이 원망스러워서 봉사활동도 다 그만뒀었지만 왠지 하늘에서 편히 쉬고 있을 지혜를 위해서라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그녀가 연애를 시작한 지도 5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군요. 그날 이후로는 지혜의 기일에도 더 이상은 참석하지를 않았었죠. 하지만 내년 어머님의 생신에는 선물을 드리고 주기적으로 연락도 드려왔지만 동생과 연애를 한다는 사실은 차마 말씀을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충격이 크겠지만 그 중에서도 어머님의 충격이 가장 크실 걸 잘 알았고 반대를 하시면 어떡하나 너무 걱정이 컸었죠. 5년이란 시간 동안 남들처럼 사소한 다툼이 있었지만 평생을 함께하기에는 제게 너무 완벽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은 이렇게 만나지 말고 모두에게 축복받으면서 행복하게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알겠다고 대답을 얻게 되었고 저희는 어머님과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머님과 오랜만에 만나 뵙는 날, 큰 충격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했지만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셋이서 같이 식당으로 들어서자마자 어머님은 둘이 이제 결혼하기로 한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굴리고 있으니 앉으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어머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저희가 만나오는 걸 알고 계셨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되어서 딸 행동도 다른 걸 보면 뭔가 있다라는 걸 모르겠냐고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우연히 저와 딸이 손을 잡고 있는 걸 봤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답니다. 그때는 당연히 너무 충격적이어서 어머님도 당황했지만 만나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운명이 이런 거라면 받아들여야겠다 생각하셨다네요. 그리고 소름 끼치게 신기한 건 어머님의 꿈에서도 지혜가 나왔답니다. 그러더니 저와 그녀의 손을 마주 잡게 해주고는 웃으면서 떠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너무 신기해서 닭살이 다 돋았죠. 아무튼 너무 걱정을 많이 했었던 어머님의 반대는 없었고 저와 그녀는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저려오고 눈물도 날 때가 많습니다.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여행을 가서도 함께 많이 울었고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딸아이가 태어날 때도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고생도 많았었고 혹시라도 지혜가 우리의 딸로 돌아와 준 게 아닐까란 생각도 하면서 아내와 저는 같은 생각과 마음으로 딸아이에게 더 많은 사랑과 애정이 가더라고요. 앞으로도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저에게는 영원히 평생 가슴속에 남을 사람은 단 2명일 겁니다. 너무 밝고 착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세상을 바라보게 해줬던 지혜와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절망적이었던 저를 숨을 쉴 수 있게 해주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큰 행복을 주고 있는 지금의 제 아내 말이죠. 앞으로도 평생을 주변 사람들에게 봉사하면서 살아갈 테니 행복할 수 있도록 좋은 마음으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말 주변이 없어서 어떤 것부터 적어야 할지 고민이네요. 우선 저는 올해 막 34살이 된 남자입니다. 제가 아내를 만난 것은 5년 전 친구의 소개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유치원 교사를 하고 있었고 저는 지방의 조그만 회사를 다니고 있었죠. 아내와 저의 나이 차이는 2살입니다. 아내가 27살 때 저를 만나 1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의 집에서 제 아내는 장녀이고 밑으로 처제 한 명이 있고요. 아버님께서는 교사직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한 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공부를 썩 잘하지 못했다는 아내는 특히 처제에게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처제는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를 갔거든요. 지방 전문대를 나와 유치원 교사를 하는 아내는 그런 것이 한이 맺힌 건지 항상 동생을 싫어했었죠. 그에 비해 사실 저희 집안은 아내 집에 비해서 더 평범합니다. 부모님은 평범하게 소기업 회사원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귀농을 하셨습니다. 그런 저희 집이 못마땅한 건 장모님도 장인어른도 처제도 아니라 저희 아내였습니다. 말끝마다 저희 집안 이야기를 꺼내기가 쪽팔린다며 처제의 코를 어떻게든 납작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하더니 저랑 사귀면서도 동료 보육교사가 클럽에서 의사를 만나서 이번에 결혼한다는 둥 허황된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그런 문제로 교제 당시에는 몇 번은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돈 많은 남자 찾아가라고. 나는 내 생활에도 만족 중이고 네가 원하는 만큼 우리 집이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할 수가 없다고요. 그때마다 일주일도 안 돼서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면서 다시 사귀자던 그녀였죠. 저도 그땐 그런 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헤어지고 나면 허무한 감정을 이기지 못해 이젠 싸우고 헤어지면 다시 일주일 만에 만나는 게 정상인 것처럼 헤어진 것을 헤어진 거라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던 거죠. 아내의 그런 성향을 이해했던지라 저는 더욱 열심히 일을 하였고 그렇게 모은 돈을 기반으로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 다 성격도 좋으신 분들이셨고 저희 부모님은 저만 좋으면 다 된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처제는 아내의 말만 들으면 지독한 여자 이미지였지만 결혼할 때가 되어서 만나게 된 처제는 생각과 다르게 천사표 여자였습니다. 어디서든 당당한 여자였기에 아내가 스스로 자격지심이 많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처제도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 결혼할 때 처가댁에서 7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혼수는 따로 안 하고요. 그 돈이란 제가 모은 돈 그리고 저희 집에서 준 돈 이렇게 모아서 3억짜리 아파트 전세 구했었고요. 그리고 처제가 결혼할 때는 3천만 원 줬다고 하더군요. 근데 처제 남편 직업은 행정고시 출신의 고위공무원이었습니다. 아내는 그게 연신 마음에 걸리고 신경 쓰였는지 갑자기 또 저를 원망하는 투로 말을 하며 칭얼거리더군요. 그 때문에 또 많이 싸웠습니다. 이처럼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더 잘난 처제보다 모자란 아내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차별 대우도 하시고 했는데 아내는 항상 처제에 대한 미움과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소홀하다 싶으면 그걸로 아주 난리를 치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하면 민감해지긴 하지만 아내는 임신하고 나서 초조함과 짜증이 날을 갈수록 점점 늘더군요. 나중에서야 왜 그랬는지 알게 되었지만 그때는 그저 내 아이를 임신한 아내를 보며 책임감을 느끼면서 어떻게든 아내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했고 아내가 원하는 음식이나 모든 걸 다 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아내의 임신 소식에 기뻐하시며 반찬들이나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 해먹으라고 용돈도 많이 주시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노예같이 아내를 모시면서 아내의 임신 기간을 함께 했고 기다린 끝에 저희는 소중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출산하고 4달이 지나고 나서 아내는 심심하면 친정집에 내려가더군요. 갓난 아이를 보기가 힘이 든다면서요. 이제는 돈벌이도 제가 외벌이로 바뀌었던지라 경제적 부담도 많이 느꼈지만 저도 최대한 일을 마치면 일찍 집에 들어가 아내를 위해서 아기도 돌봐주고 했거든요. 그래도 아내는 몸이 힘들다며
한 번씩 내려가던 게 이젠 거의 매 주말마다 내려갔습니다. 한 번, 두 번이야 저도 따라가고 했지만 어느새부터인가 아내가 내려가서 자신은 고향 친구들도 보고 싶고 해서 제가 따라오면 부담이 된다고 말하면서 혼자서 다녀온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전 아내의 태도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주말이 되자 한사코 저보고 따라오지 말라며 혼자서 처가를 내려가더군요. 그래서 집에 잘 도착한 건지 걱정이 되어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받지 않았고 장모님께 전화를 하니까 아이만 맡겨두고 친구랑 놀러 간다며 말하고 바로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장모님께 솔직히 말씀 좀 부탁드린다고 요즘 아내 이상한 점이 없냐고 하니 장모님이 머뭇거리시더니 사실 아내가 육아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지 내려올 때마다 이렇게 친구들이랑 놀고 온다고 하더군요. 저는 컴퓨터로 아내가 깔아둔 핸드폰 분실 추적 기록을 따라서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봤더니 위치가 그 동네 번화가로 나오더군요. 그래서 짜증이 확 나서 아내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하였고 받을 때까지 연속적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받자마자 아내는 짜증을 내더라고요. 친정집에 와서 좀 쉬지도 못하냐고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더니 전화를 끈더군요. 그때 당시에도 아내의 핸드폰은 여전히 번화가였고 클럽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몇 시간 동안 계속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새벽이 다 되어서도 그곳에서 나오질 않더군요. 결국 그 시간에 택시를 타고 아내가 있는 곳까지 갔더니 역시나 클럽이었습니다. 클럽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남자들 여자들 무리와 한 곳에 섞여서 놀고 있더군요.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저도 알아보지 못하고 옆 남자에게 기대어서 자고 있는 모습에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제가 성질을 내자 남자들이 누구냐며 저에게 시비를 걸길래 이 여자 남편이라니까 이 여자 유부녀였냐고 하면서 화를 내고는 가버리고 아내 친구들도 짜증난다며 그 남자들이랑 같이 나가버리더군요. 시간이 조금 지나자 아내는 술이 좀 깼는지 그때서야 저를 알아보며 여긴 왜 왔냐며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여기가 너가 말하는 집이냐고 장난치냐고 하니까 친구들끼리 놀다 보면 올 수도 있지 이걸 뭐 스토커처럼 이렇게 찾아와서 분위기만 다 조진다는 말에 화가 나서 어깨를 끌어당겨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을 불러서 제가 폭행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다 오시고 아내 타일러서 그건 별일 없이 넘어갔는데 아내는 끝까지 지가 잘했다는 듯이 집에 와서도 잔인장모 앞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한 번 논 거 가지고 이렇게 폭력적인 인간이랑 못 지낸다고 이혼할 거라고 큰 소리 치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서 화가 나서 넌 나랑 신뢰라는 걸 깨버린 거라고 나한테 거짓말하고 클럽이나 다니는 년을 내가 뭘 믿고 아내로 믿냐고 했습니다. 술은 떡이 되어서 다른 남자랑 모텔 갔을지 내가 어떻게 아냐니까. 네가 봤니? 네가 봤어? 하면서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더군요. 장인은 저한테 너무 흥분한 것 같고 미안하다고 일단 집에 가 있으면 딸을 잘 타일러 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밤이 늦어서 꼭 참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후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동창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제일 친한 친구가 저한테 정말 생각하기 싫은 일이지만 친자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 제안에 심어진 의심이 떨쳐지지 않고 혹시 설마라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커져가서 저도 미쳐버릴 것 같더군요. 결국 아들의 친자 확인을 의뢰했고 저는 검사 결과를 받자마자 처가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참지 못하고 장모님 앞에서 아내에게 욕을 갈겨버렸습니다. 아내가 경찰 부르라며 난리치길래 바로 얼굴에다가 검사 결과가 담긴 종이 봉투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 더러운 인간아. 지금 우는 아들이 내 아들도 아니고 넌 바람 펴서 남의 아들 임신하고 나한테 그 유세를 그렇게 했던 거였냐고 했더니 안색이 갑자기 확 변하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네 아들 맞다고 계속 우기더군요. 검사 결과는 보고 말하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임신 초기에 임신 소식 듣고도 기뻐하기보다 우울해하고 초조해했던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던 겁니다. 차후에 들어보니 친구들이랑 클럽 가서 처음 만난 남자랑 실수로 했는데 그 뒤에 임신이 되었고 제 아이인지 그놈 아이인지 헷갈렸다고 하더군요. 근데 한번 바람 폈던 인간이 어디 가겠습니까? 몸 좀 추스러지니 다시 주말마다 내려가서 애 맡기고 클럽 가서 남자들이랑 놀아제 낀 거죠. 혼인 취소 소송도 알아봤지만 이 더러운 인간이 결혼하고 나서 있었던 일이라 그런 사이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결국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찾아와서 저한테 용서를 구하시며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하시더군요. 아내녀는 끝내 저 무섭다며 안 찾아오더군요. 하지만 도저히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설명을 하였고 결국 합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애도 돌려줬고 결혼기간도 짧아서 남을 것도 없었고 아내의 위자료 대신해서 장인어른이 다 줬고요. 아들이었던 남의 아들 그래도 정은 줬었는데 참 서럽더군요. 웃긴 건 아내년도 그 남자 연락처도 몰라서 누구 아이인지도 모른다는데 그 말 들고 정말 한 번 더 기가 막히더군요. 결국 몇 년 지나서 소식 들었더니 애는 장인 장모 아이로 들여놓아서 두 분이서 키우고 있고 그 여자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산다고 하더군요. 참 대단한 여자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